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12신경이 조금 시간 많이 걸리죠. 지난 시간에 우리 뇌줄기에 12개의 신경이 있다. 뇌줄기에는 12개의 신경만 있는 건 아니죠. 척수에서 올라와서 그것을 중개하고 조절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핵들이 있고, 또 거기에 어, 뇌에서 제일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그런 핵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다음에 한꺼번에 하면은 복잡하니까 우선 이 중에서 뇌12신경은 첫 번째 어떤 의미냐 하면은, 어, 신경관이 쭉 형성되어지면서 신경능 줄기세포가 뻗어나와서 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목에서는 팔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얼굴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거든요. 얼굴은 뇌 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척수. 그러니까 뇌줄기는 척수가 이렇게 뻗어나간 거니까 거기서 초기에 약 8개의 소마이트, 8개의 분절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쭉쭉쭉 뻗어나와가지고 얼굴을 만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뭐를 만드냐 하면은 이 두개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입을 만들고, 귀까지 만들고, 그 밑에, 이 밑에 혀 밑에 이 부분까지. 그리고, 목 내부까지 만들어요. 목 외부를 주관하는 신경은 경추죠. 경추 안에 있는 신경들인데, 이 목 내부, 다시 말해서, 어, 식도, 기도, 그 다음에 갑상선, 여기 보면 이제 설골이란 뼈가 있고, 그런 기능들. 이, 이게 참 신비로운데, 초기에 태아는 호흡을 어떻게 하냐면 물로 호흡을 해요. 물로. 그리고 여기가 아가미처럼 그때 기능을 해요. 아가미처럼. 그래서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사람이 원래 물 속에서 태어난 것이다. 이런 물고기의 아가미하고 똑같은 기능을 해요. 그게 이제 분화되었고 나중에 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뇌줄기에 있는 12개의 신경이 나와서 얼굴과 목 내부를 만들었다. 그렇다면은 걔가 만들었으니까 관리도 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병이 났을 때, 걔가 약해서 병이 났을 가능성이 많다. 그다음 병을 고칠 때 가를 고쳐야 된다. 가를 고쳐야 된다. 가를 고쳐야 된다. 12신경을 고쳐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조금 실감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은, 눈물이 없어서 뭐 늘 그 인공 눈물 넣는 사람들 있죠. 그럼 이 안에서 눈물을 만드는 기능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눈물을 만드는 기능을 누가 하느냐?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노화가 돼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명이 있다든가, 귀가 잘 안 들린다든가, 눈이 잘 안 보인다든가, 냄새를 못 맡는다든가, 입맛이 없다든가, 잘 먹지를 못한다든가, 얼굴에 주름이 생긴다든가, 얼굴에 주름 생기는 거, 그 전부 다 이 속에서 하는 겁니다. 뇌줄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줄기의 12신경은 몸 전체로 보면 얼굴이야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얼굴이 하는 기능이 되게 엄청나요. 몸 전체의 감각 신호에 비해서 여기는 특별하기 때문에 특수 감각이라고 해요. 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것을 전부 특수 감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거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의식 때문이죠. 만일에 인간이 아무리 멋있고, 뭐, 건강해 보여도 그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짧고 부족하고 의식 수준이 형편없으면 우리 사람 취급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만일에 최현주 선생님이 만일에 이제 젊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다.
두 부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저같이 조금, 저같이 빼고, 좀 못생기고, 키도 작고, 얼굴도 좀 그렇고. 근데 굉장히 깊은 사고를 하고 영적 수준이 높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잘생겼어. 키도 크고. 근데 이 사람은 말도 부드럽게 안 하고, 뭐, 뭔가 생각하는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못해. 공부도 못하고, 무슨 맨날 어디 가서 그냥, 뭐 돈이나 뜯기고 실패하고, 인간관계 늘 갈등 생기고, 그럼 누구를 사귀겠어요? 누구를 사귀겠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었어요. 키 큰 사람 사귄다고요? 아니라면, 아니, 저희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정말 키 크고 정말 잘생긴 애가 저한테 음, 소개팅 하자고 해서 했는데 얘기해 보니까 네. 너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만나고 안 사귀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장식품으로 걸어두기에는 좋은데, 그죠? 멀리서 바라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관계 맺기에는 너무 힘든 인간이 되는 거죠. 그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의식에서 오는 거잖아요.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의식이 그냥 유전되거나 그냥 어디서 날라오거나 뭐 그런 걸로 생각해요. 원래 원래 그 사람의 성향이 그렇다, 성격이 그렇다, 성품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이 의식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후신경부터 봐요. 오늘 아마 시신경 다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후신경은 좀 특별해요. 뇌 12신경 중에서 후신경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코에서, 코에서 뇌로 바로 가요. 다른 모든 신경은 척수로 가거나 뇌줄기로 가거나 그 다음에 뭐 1차 영역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경로를 거쳐서 가는데 후신경은 여기서 바로 내려 들어가요. 바로 내려 들어간다. 이게 왜 그럴까? 이거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긴급하게 뇌가 받아들여서 바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뇌로 바로 들어간다는 점. 두 번째는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이 후신경의 위치가 코에서 이 올라가서 이 지점에서 나와요. 이 지점. 그러니까 뇌에서 직접 뻗어나왔고 이 지점에 나와 있다. 그런데 코에서 여기서 이 안에 동굴은 여기서 직접 직진해서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직진해서 이 코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안에 큰 동굴이 있죠. 부비동. 동굴이 있는데 나중에 또 살펴보시겠지만 동굴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전두동 여기도 있고 이게 사골동 여기도 있고 또 이 앞에 저편골동 여러 개의 동굴이 있어요. 여러 개의 동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후각멍울이라고 해요. 후각 멍울, 올팩토리 벌브라고 하고 여기에 신경이 이렇게 뻗어나와 있어요. 미세한 신경이 엄청 많이 뻗어나와 있어요. 이걸 후각신경이라고 하고 이 끝에는 뭐가 있냐면은 후각 수용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그냥 냄새가 나네 이게 아니고 어떤 냄새를 일으키는 분자가 여기 붙었을 때 그게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근데 그 분자가 너무 작아요. 나노미터 단위예요. 나노미터면 10억 분의 1 미터잖아요. 이게 너무 작은 분자들이 여기 붙었을 때 그것이 그러면 그 물질이 이리 들어가는 걸까요? 물질이? 여기 물질이 붙었어요. 너무 작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어떤 냄새 분자가 여기 붙었어요. 그러면은 그 물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을 후각 수용체가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각은 전기적인 신호예요. 모든 감각은.
그러니까 전기적인 신호가 강력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상태를 느낄 수 있겠지만은 강력하지 못한 것은 못 느끼는 것이고 강력한 것은 느끼는데 여기에 있는 작은 것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체에서 그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이렇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 들어오는 이 냄새 분자들이 어디서 들어올까요? 어디서 들어올까요? 우선 건강만 생각한다면은 여기 이제 음, 음, 여기 이제 물기가 많죠. 점막세포가 많고 또 털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기 속에 있는 것들이 이 들어와서 여기서 전부 다 걸러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어 기능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서 입 아니면 코로만 들어오거든요. 모든 것이 입 아니면 코로 들어오는데 입으로 도는 모든 음식에도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바글바글해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아무리 뭐 끓이고 팔팔 끓이고 해도 그 속에 많아요. 근데 그게 입으로 들어온 것들은 위에서 그것을 이제 정화시키고 정화시킨다 하더라도 100%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코로 들어오는 건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기 속에 미생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미생물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 안에도 우리 세포만큼 숫자의 미생물들이 같이 사는데 서로 공생관계예요. 공생관계. 예전에는 미생물을 전부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항생제를 먹으면 아주 강력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데 뭐 죽기도 하고 그래요. 죽는 경우도 흔해요,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항생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미생물을 다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생물을 다 죽이는 건 좋은 건 아니다. 오히려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잘 살게 해야 된다. 왜? 미생물과 우리 세포들이 서로 공생관계를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걸러진다. 대부분 많이 걸러지게 한다. 그 다음에 걸러지게 한다는 의미는 여기서 걸러지게 하고 이 뒷줌에서 이줌에서부터는 면역 시스템이 잘 준비가 돼 있어요. 마치 적이 들어온다 그러면 적이 들어오는 그 길목에 의정부, 파주 이런데 길목에 군 부대들이 상주하듯이 면역 세포들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바이러스가 이리 침투하죠.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원래 나쁜 것은 아닌데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몸에서 그 어떤 강력한 면역 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몸을 힘들게 해요. 바이러스가 처음 들어오는 건 대부분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리 들어와서 여기서 많은 것들이 걸러지는데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은 아주 소수가 살아남아도 이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넘어가서 폐까지 도달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왜냐하면 폐에는 엄청나게 많은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두지를 않아요. 예, 바이러스는 사실은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만 놔둬도 되는데 가만두지 않으면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요. 특히 몸이 많이 약해진 사람들은 폐가 망가지면 거의 소생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이쪽의 면역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병이 왔을 때 어떻게 오냐 하면은 염증이죠, 염증. 비염이라고 하죠. 비염. 좀 축농증 이런 건 처음 염증인데 어디서 하냐 하면은 지금 이 속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동굴이 여기에 있어요. 부비도. 여기에 있다가 이게 잘 안 없어져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면 이 속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요. 이 속에 나중에 부비동, 사골동, 서골동 그런 거 보실 텐데 그래서 그것들이 들어가서 존재를 하면은 잘 안 없어져요.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성 비염인 경우, 만성 축농증 그런 경우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이게 일이 침투를 해요. 뇌 속으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걸 치료할 것인가 네, 그런 것 중요하죠. 어쨌든 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후각 수용체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각세포. 이게 세포들이에요. 세포가 몇 개 있냐면 1,000만 개가 있습니다. 뇌 속에. 뭔가 부자된 느낌 안 드세요? 내 코 속에 후각세포가 1,000만 개가 있어요. 아, 그 다음에, 후각 수용체들이 하나당 이렇게 1,000개씩 있고, 냄새 분자들이, 우리가 보통 냄새로 분별하는 분자들이 10,000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 코가 10,000개를 따로따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해요. 현대인들은 가면 갈수록, 아, 이게 퇴화 중이거든요. 퇴화하고 있는데, 원래는 사람보다는 동물이 훨씬 더 이게 예민하죠. 음,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냄새 분자들이 이렇게 붙어서 여기서 냄새 분자가 신경을 타고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전기적인 신호를 가지고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타는 냄새다, 고기 굽는 냄새다, 좋은 냄새다, 나쁜 냄새, 역겹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전기적인 신호를 뇌로 보내갖고 이 뇌 속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후각신경, 후각수용체가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 몸에. 코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후각수용체가 우리 몸에 여러 군데 있어갖고 그것이 각자, 스스로 각자 어떤 역할을 해요. 음, 그런데, 피부에도 있고, 근육에도 있고, 폐도 있고, 신장에도 있고, 고환 전립선, 특히 고환 전립선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코에서는 그냥 냄새를 맡는 기능만 하지만은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 있는 것들은 세포를 재생을 한다든가 또 폐에서 기도를 수축하고 독성물질을 감지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또 심장에서 특히 혈압 조절하는 기능을 해요. 냄새 맡는 그 세포, 그러니까 그 수용체가 혈압을 조절한다. 그 다음 고환에서도 정자를 미수종 난자로 인도하고 전립선에서 특히 장미향 분자와 결합해서 암세포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이 코에 있는 수용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그냥 뭐 전기선 같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예민하고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후신경이 하는 역할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게 기억, 정동, 유인, 회피라고 합니다. 기억. 냄새를 기억하는 거야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 기억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은, 심리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했어요.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 남자는 엄마 냄새 나는 여자를 좋아한다. 그래요. 아기였을 때에 아기들의 그 냄새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테스트하냐면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후각이 엄마의 냄새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바닐라 향과 비슷하게 기억해요. 바닐라 향.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두 수건에다가 이제 하나는 바닐라 향이 나는 거 묻히고 하나는 다른 걸 묻히면 이렇게 묻혀서 대고 있으면 애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요. 다시 말하면은 엄마 뱃속에서 어, 맡았던 냄새, 그 기억을 가지고 사는데 의외로 우리 성인들도 그 기억의 강도가 상당히 강력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도 어떤 냄새, 어떤 냄새를 맡으며 사느냐, 평소에 우리 삶의 환경 주변에 어떤 냄새가 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국인은 뭐 된장국, 뭐 청국장 이런 거 잘 먹는데 외국인들은 뭐 즐거울 하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 기억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유인 회피를 먼저 보면은 원래 조물주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코의 기능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 회피하는 그런 기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후각 수용체가 하는 기능이
물론 미생물을 유인하는 기능도 있지만은 냄새를 맡고 회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예를 들면은 등산을 하다가 멧돼지 냄새가 나네 그러면 보지 않은 거잖아요. 멀리 있는 거고 멧돼지가 지나간 그 지역. 그런데 멧돼지 냄새가 나네. 이리 가면 안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그래요. 가다가 냄새가 나면은 피하잖아요. 코를 막고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냄새를 딱 느끼는 순간 내 몸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생명을 위협하는 안 좋은 물질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유인, 회피, 기억, 이건 뭐 상식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동이라는 게 참 묘해요. 정동이란 말을, 우리나라에서 잘 아직도 정확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번역을 잘 못하고 있어요. 스피노자가 처음 얘기를 했고, 음, 그 해체주의 철학을 발파했고 한때 우리나라 저기 엄청 유행했었죠. 해체주의. 들레이즈가 그것을 재해석을 했어요. 뭐 어떤 개념이냐면은 사람이 어-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 생각을 하는데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들레이즈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사회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틈이 안 생기죠. 틈이. 법이 너무 완벽하고 제도가 너무 완벽해갖고 개인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이 우리 한번 생각해봐.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좀 국민학교 다닐 때, 아무도 관심 안 기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죠? 집에 안 들어가도 그냥 그런가 보다. 밤에 잘 때 들어가면 되고,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완벽하죠. 너무.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가 올 걸로 들려줘도 예측을 했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걸로 예측을 하고들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들레즈가 이제 정동이란 개념을 다시 정립을 했고, 우리나라 철학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한때 엄청 책을 쓰고 그러셨어요.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것을 단순히 어떤 인간의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해석해 나가려고 그러면 한이 없이 복잡해요.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정리가 됐냐면은 신경분석학적 관점에서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탁 대입을 하니까 굉장히 명백해진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게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잖아요. 내가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관계가 많이 형성되어져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불행하다는 것은 내 속으로 혼자 막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없잖아요. 되게 어떤 관계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친구, 남자들 특히 그 회사에서 그 동료들과의 관계, 직장 상사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삶의 고통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모든 관계가 사랑의 기초에서 서로 배려해주고 또 위해주고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가 헌신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행복한 사회가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행복해 산다는 건 너무 쉬운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해주면 돼. 모든 사람을 사랑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런 의사결정의 가장 기초가 뭐가 있느냐? 그걸 정동이라고 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감정, 느낌, 기분, 특히 공간이 그것을 규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장소에 갔더니 딱 들어가는 순간, 좋아, 평안해, 너무 향기로워, 마음이 편안해, 이런 거 있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그걸 사회적인 언어로 설명하니까 너무나 복잡했는데, 뇌신경학적으로 너무 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냄새 때문이에요, 냄새. 너무, 너무 놀랍죠. 그런데 사실 냄새만 아니고 이걸 확장하면
우리의 감각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시각, 청각, 미각이거든요. 사실은 시각, 청각, 미각이 다 정동의 기능이 있어요. 느낌. 사람을 처음 딱 얼굴 보고 그 사람이 싫어, 좋아하는 느낌이 생겨요. 그게 뭐냐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 느낌이 생기느냐. 전부 이제 기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억. 그래서 그게 해마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편도체, 편도체와 해마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기억을 만들고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어떤 냄새가 왔을 때 새로운 기억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 기억을 끌어들여서 비교하거든요. 비교하고 거기에 어떤 형태로 감정이 덧입혀져요. 감정의 기본은 원래 두려움인데 편도체가 그 역할을 해요. 두려움이 변형돼서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두엽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장소, 또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 느낌, 생각, 정서가 뭐냐. 그것이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후신경. 이거 처음에 들으면 이게 잘 수용하기 어려워. 냄새 뭐, 그까짓 거 뭐라고. 어떤 사람 냄새 맡지도 못하는데 냄새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냄새가,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내 생각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런 이론들이 나오기 전부터 고대부터 냄새로 치료하는 치료법이 많이 있었죠. 주로 인도에서 향기요법, 지금도 향기요법 하고 있죠. 또 시각이 그런 의식의 가장 밑바닥이 되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시각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생겼죠. 음. 청각으로 치료하는 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이런 것들이에요. 그 치료의 근원이 뭐냐? 눈이 근원이 아니고 코가 근원이 아니고 귀가 근원이 아니고 그것을 해석하는 속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내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속내는 뭐예요? 시상, 뇌실 시상, 그 다음에 시상 밑에 시상 하부, 그 옆에 있는 조가비핵, 편도체, 해마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내 의식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제 그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정도,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 그 정체를 알게 된 건데, 정체를 알고 나니까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어떤 발전된, 어떤 향상된,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정체를 모를 때는, 그건 타고난 것인가? 내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 거니까 고칠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암을 치료할 때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정신적인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이 사람의 암을 만들었는가 그거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걸 보면은 뇌를 모를 때는 그건 고칠 수가 없어. 그거는 당신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인생을 힘들게 살아왔고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고 그러니까 그 고칠 수가 없어 이런 건데 그게 전부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알고 나면 그거는 감각이야. 감각을 바꾸면 되는 거야. 제가 제일 수용하기 어려웠던 점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우리 의식의 가장 기초가 감각이다. 설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데,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데, 겨우 감각을 가지고 그것이 내 의식을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막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특히 뇌가 작동하는 과정을 보면은 감각이 모든 의식의 기초다. 그래서 암 환자를 치료할 때에 그 정동의 원인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치료할 때도 결국 감각으로 치료하는 거죠. 감각으로. 내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도 먼저 감각이라는 측면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감각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촉각, 통각도 있지만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이에요.
시각청각미각과. 음, 그래서 그것이 어, 내 모든 의식의 재료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방법이 나오는 거죠. 되게 쉬운 거죠. 예. 네. 자, 정동. 후신계의 경로를 보면은 여기가 이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뇌로 바로 들어가요. 뇌로 바로 들어가는데, 어, 이걸 해석하는 영역은 이게 들어가니까 이 속이 아니고 이 척두엽이에요. 들어가서 양쪽 옆에 척두엽, 이쪽 영역에서 1차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척두엽의 뒤편, 이제 뇌를 이렇게 보면은 두정엽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전두엽이 있고, 이게 후두엽이 있고, 옆에 여기를 척두엽이라고 해요. 여기 뇌가 이 위에 있잖아요. 이 밑에는 뇌가 없어요. 이 위에, 여기가 척두엽, 후각, 이 뒤쪽에 있어요. 이 부분에서 감각을 처리를 해요. 냄새를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냄새로 가는 것은 코가 맞는 게 아니라 뇌가 해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을 1차 처리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시상으로 보내서 연합 영역으로 보내서, 시상에서 감각과 기억을 끌어내가지고 더딥혀서 전두엽으로. 모든 감각은 최종적으로 전두엽으로 가고, 이 전두엽에서는 몸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각, 체감각, 통감각, 온도 감각, 근육의 길이 감각, 그 다음에 청각, 후각, 미각, 전부 다. 그걸 다 연합해가지고 그걸 참조해서 여기서 판단하는 거죠.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데 그 재료가 전부 감각이다. 그래서 감각, 지각, 생각 이렇게 저는 구분해서 이거 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인정하는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단순 명료해서 그래요. 감각은 뇌가 1차 감각으로 받아들여서 알아차리는 거, 보고하는 거. 이 모든 감각이 척수와 뇌로 보고되는 것을 감각이라고 하고, 그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척수와 뇌줄기에서 받아들이는 게 지각이고 그것이 대뇌 피질로 올라가는 것이 감각이다. 대뇌 피질로 올라왔을 때만 내가 알아차리는 거죠. 죄송해요. 지각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감각이 수용소를 통해서 척수와 뇌줄기로 들어오는 것을 감각이라고 하고 그것이 대뇌 피질로 들어왔을 때 내가 느끼거든요. 아무리 엄청난 감각이라도 이게 대뇌 피질로 안 올라오면은 못 느껴요. 이게 대뇌 피질로 올라왔을 때 알아차린다. 그것을 지각이라고 하고 그것이 연합 영역을 통해서 기억과 감정을 더딥혀져서 전두엽으로 갔을 때 전두엽에서 종합적인 판단, 종합적인 해석을 하고 예측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생각이라고 한다.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 후신경과 연관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해열 부분입니다. 여기 뼈가 툭 튀어나왔죠? 이 부분이에요. 툭 튀어나온. 이게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까 상악동, 이를 상악, 여기를 하악이라 그러니까 여기를 상악동이라고 해요. 제일 커요, 여기가. 이빨 뿌리가 그 여기까지 다 있어요. 여기 텅텅 비어 있어요, 이 속이.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걸 전두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안에 뇌가 들어있잖아요. 여기 뇌가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뇌와 얼굴을 구분하는 뼈가 있는데 그것을 접평골이라고 해요. 여기 접은 나비 모양이란 뜻이에요. 나비 모양의 뼈가 이렇게 생긴 뼈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안에도 동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속에 있는 동굴이 있는데 그것을 사골동이라고 해요. 이 속에. 그래서 코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어디에 염증이 오냐면은 여기 상악동에 염증이 와요. 그래서 감기가 걸리거나 코에 뭐 문제가 생기면 계속 코를 풀면은 뭐가 계속 나와요. 그냥 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풀면은 계속 나와요.
사실은 그런 염증이 있을 때는 계속 끝까지 풀어줘야 돼요. 끝까지 풀 때 이 두 손으로 막고 풀면은 귀가 상하기 때문에 한 손만, 그러니까 코 구멍 하나만 막고 이렇게 계속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들이켜서 풀기도 하고 또는 언용액을 넣어서 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상악동 안에 염증이 있으면 안 돼요. 염증이 있으면 계속 그 안에서 박테리아가 계속 살아서 늘어나는데 여기만 살면 괜찮은데 나중에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들어가요. 사골동. 이쪽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잡기가 힘들어요. 약도 안 듣고 그렇다고 수술 보통 이게 상악동을 수술을 하거든요. 이 속을 막 긁어내고 그래요. 근데 안 없어져요. 그 균이 오늘 독해가지고 뼛속까지 막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선 균이 이 속에 있는데 이게 왜 이 동굴 속에 염증이 있으면 안 되냐 하면은 이 동굴이 뇌의 라지타 기능을 해요. 뇌가 왜 중요하냐면 그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말도 못하게 엄청 강한 에너지를 써가지고 그 열이 엄청 많이 나요. 그러니까 뇌가 시원해야 돼요. 항상 뇌 속에 있는 열을 잘 빼줘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뇌 속에 있는 열이 이 동굴 속으로 모여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호흡할 때에 숨을 내쉴 때 이렇게 나오면서 뿜어나와.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베르누이 원리라 그러나요? 큰 게 있고 이렇게 조그만 통로가 있으면 이 통로의 속도가 빠르니까 빨려 나오잖아요. 이 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호흡할 때마다 숨을 내쉴 때나 들이쉴 때마다 이 속에 있는 열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안 빠지죠. 여기서 열이 안 빠지면 뇌에서 열이 가득 차요. 뇌가 열이 가득 차면 어떤 현상까지 나냐면은 여기 기사 보면 이게 푹 튀어 올라요. 뼈가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까지. 음. 뇌 속에 열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들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뇌를 항상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호흡이다. 호흡인데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되고 코로 반드시 숨을 쉬어야 한다. 코에서 호흡이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이 속에 있는 뇌의 열을 빼준다. 그래서 이 속이 막히면 안 된다. 이 속이 막혀서 이게 이제 처음에 상악동 막히다가 시간 지나면 좀 여기가 막혀요. 여기를 사골동이라고 해요. 여기 전두동. 사골동 막히고 그러면은 늘 머리 아파요. 늘 머리 아프고 네가 사고도 잘 안 되고 막 힘들어하죠. 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조금 이따 같이 생각해 봐요. 부신경은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은 이 안에 점막이 많은데 이 점막이 어디까지 있냐면은 기도를 거쳐서 폐까지 있어요. 점막이 모세혈관 확장, 수축으로 온도를 조절한다. 점막이 또 수분을 배출하여 습도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점막에는 이제 점액이 있고 코털이 있고 그래서 먼지와 세균을 걸러서 섬유운동으로 뒤로 당긴다. 근데 여기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코에서만 나오는 점맥이 아니에요. 눈과 귀 속에도 이런 점액이 생겨요. 눈과 귀 속에도 왜 그러냐면은 모든 세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포가 살다가 죽거나 또는 세포의 어떤 대사 과정에서 어떤 배출해야 될 물질들이 생기죠. 귀 속에 물질들이 생겨요. 이 고막 안쪽으로. 그리고 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눈에서 이 코 속으로 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관 속으로 그런 이물질들이 빠지게 되어 있고 귀에도 여기서 이렇게 속으로 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을 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런 이물질, 눈과 귀의 이물질까지 코로 빼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다음에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 효소를 분비하기도 하고 또 면역세포들이 이 속에, 이 뒤쪽에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균을 제거를 해요.
이 기능이 없으면은, 이 기능이 잘 안 되면은 100% 우리 몸속으로 세균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근데 그 세균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피로 들어와요. 피로 들어오면 그건 혈액을 타고 몸속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렴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폐와 관련된 모든 질환의 제일 기초가 코다. 코인데 코 속에 있는 동굴이다. 상악돌, 상악동, 그다음에 사골동, 전두동 이런 동굴이다. 그래서 이 동굴 안에 염증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염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거 이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뭐 코 청소하는 비싸더라고요. 한 6, 7만 원 하는 것도.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사기에다가 물로 이렇게 기울인 다음에 이쪽으로 물을 넣으면은 반대편 코로에서 부비동을 거쳐서 물이 나와요. 이게 부비동 청소하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넣으면은 반대편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점막세포들이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이거 하고 나면은 하고 안 마르면은 이게 좀 따끔해요. 따끔따끔해요. 이쪽에 있는 후신경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넣어서 청소를 해주고, 후 해갖고 코로 바람을 불어서 말려줘야 됩니다. 여기를 말려주면은 금방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건 일반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감기가 유행한다, 또는 뭐 바이러스가 유행한다 그러면은, 어, 업물이 최고 좋아요. 업물이 가장 좋아요. 업물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속에 균이 가득 차 있다. 어떤 약도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선 건강하게 해야 돼요. 여기를 관리하는 세포가 뇌줄기에 있으니까, 뇌줄기를 건강하게 하고, 그것만으로 안 돼요. 왜? 이 속에, 아까 봤던 이 동굴 속에 균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걸 뽑아내야 돼요. 이게 석션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한의원 교육위원 원장 이우정입니다. 축농증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치료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치료 방법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석션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의비한 메소드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집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석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석션기가 필요하죠. 이 석션기는 가정용으로 특별한 데 가지 않아도 의료기상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가정용 석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코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서 깊은 데 농을 빼낼 수 있는 주입이한 카테타인데요. 이 카테타 자체는 프렌치 카테타로 8게이지, 10게이지, 12게이지 정도로 이것도 의료기상에 가면 가래를 빼내는 카테타 해서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카테타를 이제 그냥 사서 보면은 구멍이 한 개 뚫려 있는데요. 주의비한 카테타는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조금 더 뚫었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이제 다른 곳에서 참조하시기로 하고, 이 카테타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이제 세척해낼 수 있는 물이 필요하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치료 석션법의 준비물은 다 된 것입니다. 처음 이제 요걸 보시면요. 집에서나 이비인후과에서 석션을 해주는 정도는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코에 요 정도 흡입을 해서 석션기를 작동을 해서 흡입을 하면 요만큼 코에 삽입이 되면서 요 정도에 있는 고름이 빠져나오는데요. 유리한 카테타로 사용해서 하는 석션법은 훨씬 더 깊은 곳에 농을 빼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카테타가 있을 때 이 카테타를 삽입하는 방향이 중요한데 농이 있는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깊은 곳에 농이 들어있는 게 축농증이죠. 근데 이 카테타를 삽입할 때 보통은 이 방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코의 이 방향. 근데 이 방향이 아니고 코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 방향이 아니고 입천장과 이 수평이 되게
이 방향으로 카테터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갔을 때 이만큼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연을 해볼게요.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코를 살짝 들고 이 방향으로. 이 정도까지 들이밀어도 아무런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석션기에 다시요. 여기 연결해서 이 방향으로 코에 삽입을 하고 석션기를 작동시켜 볼게요.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코를 막겠습니다. 코를 막아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관을 삽입을 해서 코를 막은 상태에서 꿀꺽 하고 침을 삼켜줘야 공기 구멍이 열려 있는 게 코만이 아니고 코 뒤에 목구멍이 있는 곳이 열려 있잖아요. 침을 꿀꺽 삼키면 목젖이 뒤로 닫히면서 그 공간이 밀폐된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야 이 석션기를 사용해서 이 밀폐된 공간 안에 공기를 잡아 빼면서 이 안에 농이 없다 그러면 공기가 잡아 빼지면서 여기가 쪼이는 걸 느낄 거고요. 이 안에 농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 카테터를 통해서 그 농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입비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입비안 석션법입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구석구석 이렇게 좀 자리를 이동하면서는 고름을 빼낼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은 성과를 얻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음. 지금 예전에 처음에 저분이 저기 해남인가 어디 되게 남해안 쪽에 어디 계셨던 분인데 한의 사세요. 근데 지금은 이거 하는 데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항상 과요불급이라고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돼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냥 비염이 있다, 초기 비염이다 할 때는 여기에요, 여기. 이 속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은 우리가 원용액 가지고 얼마든지 청소해낼 수 있어요.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오래된 염증, 비염이 늘 심하고 축농증 특히 막 뒤로 넘어가고 이럴 때는 여기에서 염증이 생긴 게 아니라 이 속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석션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여기 카테터를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그 다음에 꿀꺽, 이게 꿀꺽 하면 여기가 닫히잖아요. 닫힌 상태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를 막고 여기까지 꿀꺽 하면은 이것을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보면은 처음에는 우선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속에 막 굉장히 많이 말라 비틀어진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안 되다가 한두 번 하고 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것만 잘 나와도 엄청 시원해요. 근데 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면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고 자기 스스로 하라 그래야 돼요. 이걸 이 영상 잘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이 속에 있는 염증, 자기가 생각해 여기 염증 있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이게 고름이 있다 그러면, 여기 세균도 있다. 이거 빼내는데 이렇게 하면 돼. 네가 해. 그러면서 처음엔 좀 서툴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꾸 매일 하게 하면은 나중에 이거 다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빼냈어요. 그럼 다시 안 생길까요? 다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속을 관리하는 관리자, 예, 그게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 약해져 있고, 이쪽에 있는 세포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약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절도 같이 해주고, 또 이제, 두이비안법을 하시는 한의사들이 많으신데, 꼭 가면 침을 놔요. 희한하게 그분들이 침을 자꾸 놔. 이게 하비갑기라고 여기다 침을 넣거든요. 이게 침을 해갖고 여기다 콕 찌르면은 피가 막 쏟아져 나와요. 이게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뚝뚝뚝뚝 흘러요. 근데 피를 쏟고 나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어,
특히 막 머리 지끈지끈 아플 때 여기 이렇게 침 꽉 찔러갖고 종이컵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피가 뚝뚝뚝 흘러요. 피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되게 시원한데 그건 한 번은 해도 괜찮은데 여러 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한의원 가셔서 이 석션법으로 하게 되면은 그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만일에 이제 치유를 하시는 분들은 작은 석션기를 하나 사가지고 직접 내가 해봐야 남한테 시킬 수가 있거든요.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유용한 치료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에너지가 모이는 자리가 경혈이잖아요. 이 경혈 자리를 본다면은 여기가 후신경이 나온 자리죠. 여기 혈자리 이름이 정명이에요. 여기를 정명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면은 눈동자가 만나는 이 지점이 아니고 눈동자가 이렇게 눈동자 두 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약간 위에, 약간 위에 이렇게 눌러보면은 쏙 들어갑니다. 뼈가. 예, 그 지점이 정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끝이 여기가 찬죽혈이에요. 이 눈썹 끝 여기가 찬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코끝에서 여기 주름지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영향이라고 해요. 영향. 이 세 혈자리가 전부 코를 치료하는 자리고 또 심할 때는 이 코끝 여기를 소료라고 해요. 이 침을 놓을 때는 쓰는데 우리가 양절료 할 때는 이 소료까지는 안 해도 돼요. 소료도 의외로 되게 강해요. 그래서 주로 어디로 하냐면 이렇게 비염을 치료할 때 양절류로 할 때는 정명, 찬죽, 그다음에 영향은 여기지만은 실제로 침을 놓을 때는 이렇게 놓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영양 혈자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여기 전체, 여기 전체, 여기 전체. 그런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뿌리는 예, 뇌줄기다. 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음, 자, 눈신경을 해야 되는데, 벌써 왜 이렇게, 요즘 이상해요. 시간이 좀, 시계가 고장난다. 시간이 엄청 빨라졌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내 시계만 그런가? 후신경 하나 있거든요. 14개 중에서. 눈을 관리하는 4개의 신경이 있어요. 이걸 할 건데, 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을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감각이라고 한다면 이 감각 중에서 제일 큰 영역이 눈에서 오는 감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죠. 감각을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 몸에서 올라오는 촉각, 온도 감각, 통각, 근육의 길이 감각, 진동 감각 그런 게 있고 얼굴에서 나오는 시각, 후각, 미각, 청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감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눈 조그만데, 그죠? 몸 전체로 비하면은, 몸 전체에서 올라오는 감각에 비하면 눈은 조그만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극이, 어떤 형태의 자극이 수용체에 들어와서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전기적인 신호라는 게 뭐예요? 전기죠. 전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전자기력이에요. 전자기력을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느낌으로 얘기할 때 전자파라고 얘기해요. 전자파라는 말과 전자기력이라는 말과 전기력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돼요. 전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전기는 나쁘겠습니까? 일단 환자들한테 그걸 납득시키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전자기력의 다른 이름이 빛이에요. 전자기력의 다른 이름이 빛이에요. 그럼 그 빛은 뭐냐 하면은 원자 그 자체예요. 원자가 빛으로 돼 있어요. 왜? 핵과 전자가 있지만 이건 너무나 작아서 있으나 마나예요. 핵과 전자를 제외하면 전부 빛밖에 없어요. 우리 몸은 그래서 빛 덩어리인데 시각은 뭐가 다르냐 하면은 빛이 직접 들어와요. 빛이
빛 알갱이가 내 눈 속으로 직접 들어와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이 빛이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만일에 후각 그러면은 냄새 분자들이 이게 왔다가 여기 머물고 그냥 사라지겠죠, 그죠? 흩어질 거 아니에요. 냄새 분자들이 후신경에 와가지고 전기적인 신호를 일으킨 다음에 자기는 사라지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나중에 툭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감각이. 근데 유일하게 모든 감각 신호가 우리 몸속으로, 뇌 속으로 직접 들어오는 게 시신경의 시각이에요. 아, 놀라워요. 놀라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빛 알갱이가 빛이 직접 들어와요. 직접. 직접 들어와갖고 안 나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빛이 막 들어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요. 이 숫자로 따지면 수천 조개가 들어요. 1초에 수천 조개의 광자가 들어와요. 근데 이게 들어오고 안 나가요. 그 어디로 갈까요? 안 나가 어디로 갈까요? 제가 제일 신비한 게 그거예요. 별을 탁 보면은 별이 어떤 거는 막 되게 막 심하게 흔들리고 어떤 거는 조용하고 어떤 거는 밝았고 와, 저 빛이 수백 년을 또는 수천 년을 달려서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까지. 근데 저 별은 예외 없이 뭘로 돼 있냐면은 수소로 돼 있어요. 별은 우리 지구처럼 땅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수소로 돼 있어요. 별은. 근데 거기서 수소가 융합하면서 거기서 나온 빛이 거기서부터 쭉 달려갖고 10년, 100년, 1000년, 100만 년, 몇 천만 년. 왜냐하면은 우주의 끝을 지금 138억 년으로 보잖아요. 138억. 천만 년, 수천만 년, 억 년, 막 이렇게 달려가지고 내 눈 속으로 들어와서 안 나가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김순환 선생님 아실 것 같은데 어디로 갈까요? 빛이 들어와 안 나가. 예.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계속 조사해 보는 거죠. 이 시신경 들어오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나. 콘셀과 라드셀이라고 받아들이는 세포가 있어요. 그럼 놀랍게도 이게 빛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와서 빛을 일으키고 다시 말 전자기력을 일으키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건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직접 들어와요. 신경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거쳐서 쫙 거쳐서 가요.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그것을 뇌가 그걸 해석을 해요. 왜? 빛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보라고 얘기하죠. 정보. 세포의 정보는 DNA라면 빛은 빛마다 자기 정보가 있어요. 별에서 오면은 그 빛을 분광학이라고 해요. 그 빛을 쫙 분석해 보면은 그 별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오다가 어디를 거쳐왔는지까지 알아요. 대단하죠. 대단해. 그러니까 모든 빛은 자기 정보가 있다.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 바라보는 것이 빛이 와서 이리 가가지고 이 속에 있는 전자 속으로 들어갔다가 전자가 뱉어내는 그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뇌가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현상이에요.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빛은 전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비한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다음 주에 눈에 대한 신경 쭉 한번 살펴보고 눈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 안경 안 쓰고 살 수 있을까? 눈이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안경 안 쓰고 눈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안경 쓰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전부 안경을 쓰고 있어. 그래서 저도 안경 쓰고 싶어 갖고 맨날 막 빨간 볼펜으로 막 쓰고 어떻게 하면 나도 안경 쓸 수 있을까 이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나빠져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안경 안 쓰고 사는데 요즘은 책 보려면 책이 너무 글자가 적어요. 그렇긴 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존 알던 지식으로는
코 신경이 망가지면 안 돼. 눈 망가지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제가 제일 놀라웠던 게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간대학교의 학생, 제자의 애인이 백내장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와봐. 그래갖고 왔어요. 와갖고 6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 낫는 거예요. 왜 그게 저한테 신기했냐면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평생을 그 치료를 했던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루푸스와 같이 온 병이기 때문에 쉽게 치료가 안 돼요. 이 눈동자가 허예요. 반이 허옇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6개월 치료하니까 다 나아가지고 다는 아니겠죠. 완벽하진 않은데 다 나아가지고 인도 여행을 떠나더라고. 저는 바빠 죽겠는데 이놈들 말이야. 막 선생님, 나 인도 여행 갈 거예요. 이러면서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한편은 너무 신기했죠. 제가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래요. 낫긴 나은 것 같은데, 어떻게 나았지? 왜냐하면, 세브란스 병원에 갈 때마다 약을 이만큼씩 주는데, 병원에서 그러더래요. 그 돌팔이 믿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병원에서. 절대 그렇게 해서 낫는 게 아니라. 근데 나아가지고, 그래서 걔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결혼식 때 저를 부르더라고요. 나 결혼하는데 선생님 와서 주례를 써달래. 제가 평생 처음 가서 주례를 써갖고 지금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의학적인 상식으로 본다면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암도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 몸이 그렇지 않다. 우리 몸은 세포 하나로 시작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라면 충분히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치료다. 이런 측면에서 하면은 다 된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치료해 줄 수 있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분들을 도와줄 뿐이고 내가 그분 직접 붙들고 막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라고 안내해주고 치료는 본인 스스로 해야만 되는 거니까 대신에 안 되는 건 없더라. 안 되는 거 없더라. 병 걸려서 죽는다. 치료가 안 돼서 죽는다. 그건 좀 이상한 거다. 정상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 몸을 하나하나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선생님, 네, 저희 아들이 정말 비염을 10년 넘게 앓았거든요. 네, 굉장히 심하고 거의 1년 내내 비염으로 코가 늘 막혀 있고 또 가렵고 이래서 자주 비비고 하여튼 뭐 많은 거를 해봤는데 정말 안 됐거든요. 음, 한의원도 갔고 어렸을 때는 뭐 이래 했는데 잠깐 좋아지다가 다시 계속 네, 갔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는 코 청소도 그 기계도 아까 기계가 아니고 물통 같은 네, 6, 네, 7만 원 주고 사서 네, 그것도 했었어요. 어렸을 때. 음, 안 되더라고요. 네, 예, 그게 지금 말씀드린데 오래된 것들은 전부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빼내야 치료가 잘 될 거고요. 그걸 반드시 빼내야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적으로는 거기 그 내부 그 사골동을 관리하는 신경 경로가 지금 어딘가 막히거나 작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양절류가 기본이고요. 양절류 이 뇌줄기 치료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뇌줄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잘 그러니까 신속하게 빨리 치료되게 하기 위해서, 석순을 꼭 해주시고, 이게 석순을, 강제로 하라 그러면 본인이 납득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우니까 본인한테 꼭 설명해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야 열심히 하거든요. 매일 석순하고, 그 다음에 언용이, 그러니까, 숨어 있지 않은 나머지는 언용액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숨어 있지 않은 바깥에. 그래서 곧 청소할 때도 반드시 은용액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자주 할 수 있으니까 자주 하면 할수록 좋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원인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고 또 방법을 찾아보기로 해요. 어쨌든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돌팔이라서 늘 이렇게 막 강하게 주장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긴 한데 너무 안타깝죠.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아이고, 네. 양절유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스스로 하는데 머리는 안 되고요. 뇌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음, 그게 보면 도자가 하나 있거든요. 도자가 네. 있고, 끝에 이제 패치를 연결하는 게 있어요. 패치를 목에다가 이렇게 연결하고, 붙이고, 그 도자를 대고 이렇게 문지르면 되죠. 어디, 그러니까 발이든, 만일에 이제 이 두경부일 때는 목에다가 척추 1번 그쪽에다 붙이고, 여기는 이 부분을 하면 되고, 배에 할 때는 뭐 허리에 붙인다든가, 다리에 할 때는 노궁에 용천에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패치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도자로 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 몸에 하는 신부온열로 하면 되는데 굳이 양절유기를 해야 되는 뭐 어떤 그런 게 있나요? 네, 신부온열은 깊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양절유기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신경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표면 신경을 살릴 때는 양절유기가 훨씬 빠르고 깊은 곳에서는 신부온열기로 하는 게 좋고요. 그렇습니다. 예뻐지려면 양절유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예뻐지는 거를 이제 어떤 게 예뻐지는 것인가 그거 농담 비슷한 건데 안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예. 네. 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그 연길 2기 강좌가 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 8시에 얼굴 미용 특강을 할까 생각 중인데, 예, 제가 혹시 준비되면 연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못 했는데, 저는 얼굴 미용 뭐 별거 아니고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얼굴 미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름을 없애고, 예. 얼굴 미용은 별거 아닙니다. 이 3차 신경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3차 신경이 딱 힘을 받으면 이렇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주름 없어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세포는 굉장히 얇아요. 이 얼굴 이쪽에 피부 표면이 1.2mm밖에 안 됩니다. 1mm. 1mm밖에 안 되는데 사실 거기서 0.1mm가 각질층이고 나머지는 진피층이거든요. 진피층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진피층을 살리려면 그것도 전기와 신부온열기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여기에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상처도 굉장히 많고 세균도 굉장히 많아요. 그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걸 크림 같은 걸 바르고 신부온열기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뭐, 신부온열기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신경은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은 양절육이. 그다음에 여기에 혈액순환과 기저세포층을 살리고 그다음에 이 손상된 세포를 살리는 거는 크림을 발라서 그 손상을 회복시키는 뭐 크림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약을 김춘화 선생님 부탁하는데요. 그 연길해서 그 약 좀 만들어 주세요. 크림으로. 예,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건 너무 약해요. 그 농도가. 그래서 그 중국에서 좋은 재료로 구하셔가지고 만들어서 시간 나시면 워낙 바쁘실 테니까 시간 나시면 만들어서 저희들한테도 좀 공급해 주세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웬만하면 그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쉬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